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말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서울의 비행 금지 구역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말을 바꿨습니다. 부실한 대응 태세,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북한 무인기 경호구역 침범 파문, 그리고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정치권의 핫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군 당국의 거짓말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는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인근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비행 금지 구역도 일부 침범한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선 관계자 문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 탐지된 게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 이렇게 부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소식 등은 오늘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비행 금지 구역 P73이라는 곳을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걸로 파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 P73이라는 게 뭐냐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입니다. 자, 배승규 논설위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P73이란 게 사실은 뭐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뭐 생소한 단어지만 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km 원 안의 지역인데 여기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를 북한 무인기가 700m가량 치고 들어왔다 이건데 위치로 보면 종로구 위쪽 정도가 되지 않을까. 광화문보다 약간 위쪽에 그쪽 지역을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군이 은평구 쪽만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북한 무인기가 뭐 대통령실 직접 때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촬영하고 그거를 북한에 전송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가 상당 부분 침범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안보에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군이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도 축소하려던 것인지 지금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축소한 거라고 해도 문제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군이 앞으로 좀 더 이 면밀하게 네.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금 예.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죠. 네, 지난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북한에서 무인기가 왔는데 5대가 왔어요. 그중에 한 대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북쪽에서 쭉 왔다가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P73이라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반경 3.7km,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이 무인기가 군 발표, 지금 솔직히 그것도 못 믿겠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근데 말은 요 P73 구역을 스치듯이 지나갔다. 스치듯이 살짝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군에서는요. 야당에서 여러 차례 용산구 간 것 아니냐? 근데 중구를 거쳐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용산은 아니고. 근데 이게 한 3km 정도 되니까 멀리서 보면 뭐 다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 사건 초기에 군 당국에서 발표를 할 때 좀 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격추에 실패한 이유가 이제 그 민간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있었다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또 이게 식별이 됐다 안 됐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 격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초소형 무인기입니다. 초소형 무인기고 이제 기체가 한 2m 정도 되는 그래서 잘 식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네. 그 탐지가 됐다 안 됐다 했는데 용산에 오지 않았던 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라졌다, 포착됐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뒤늦게 이 항적을 발견을 뒤늦게 찾아냈다. 그러니까 네. 액면 그대로 좋게 봐주면은 예. 그때는 못 찾았던 거를 뒤늦게 찾았다 하는 건데 네. 이래도 그렇다면 우리 탐지 능력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게 애초부터 이 항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거짓말을 한 것인지 네. 이게 뒤늦게 발견돼 갖고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게 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인기 5대가 왔습니다. 5대. 자, 핵심은 이 P-73을 거쳐간 무인기 1대고요. 나머지 4대는 김포와 광화 일대에서 일종의 이 교란 비행을 한 걸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서울 중심까지 왔다가 돌아간 이 무인기 1대고 나머지 4대는 우리 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교란 비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한 거고요. 김포 강화 일대에서 4대가 막 휘젓고 간 거에 한 5시간 정도 다 따지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출동을 합니다. 횡성에서는 비행기도 떴는데 이게 또 추락하는 일까지 생겼었죠. 대응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P-73까지 온 무인기에 대해서는 항적을 뒤늦게야 여기까지 왔다 갔다는 걸 지금 군이 발표를 한 겁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왔냐 안 왔냐 물어봤을 때 그럴 리 없다 그랬다가 이 P-73 구역까지 침범당한 게 이제 뒤늦게 밝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 합참은 용산 상공 비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뭐가 좀 달라졌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용산 가까이 들어온 항적이 전혀 없나요?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용산구라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계시는 이 주변 공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다들 관행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73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관행적인 의미의 용산이 위협을 당한 거라는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이 말씀하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걸 상징한다고 가정하여서 그것을 침범했다 안 했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P-73 구역을 지나간 거는 맞는 거라는 입장을 다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용산 상공을 지나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용산 상공을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P-73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군 관계자가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전비 태세 검열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진입했던 소형 무인기 한 대가 항적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비행 금지 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군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26일 날 5대가 우리 MDL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경기 서울 일대를 휘젓고 다닌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결국 탐지는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 격추를 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탐지 능력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 타격 능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결국 다 돌아가게 돼버렸다는 점에서 안보의 구멍이 뚫렸다는 그런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새롭게 알려진 것은 더 놀랍게도 당시 군이 용산을 비롯한 서울 시내 도심
이까지는 안 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드러난 것으로는 지금 P73이라고 하는 비행금지구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신지혜 의원님이나 배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정말 새롭게 발견한 항적인 것인지 아니면 네. 그때 알고서도 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을까 봐 네. 숨긴 것인지 이건 전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군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P73으로 왔다고 하면 이게 비록 스쳐갔다 하더라도 네. 무인기가 단순히 정찰만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왔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예. 그 무인기에 다른 게 실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끔찍한 일이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전 정권 탓이니 지금 정권이 무능이니 이건 탓하기 전에 네. 앞으로라도 예. 이제 새롭게 전쟁의 방식과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저런 무인기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완전히 완벽하게 점검해서 예.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국회 정보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에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간 거는 맞다, 확인이 됐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소형 무인기가 한 500여 대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 온 무인기가 이 용산 쪽을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말이 조금 다릅니다. 촬영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유의미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였다는 또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속보를 보면요. 리용호 외무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속보가 있는데 속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촬영 강서 배제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촬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유의미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용호 전 외무성 숙청은 확인을 했지만 처형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이게 국정원에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숙청된 거는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처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 이 처형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속보를 보면요. 북한의 박정천이 이제 해임이 됐고 군 정비태세 미흡 때문에 이 문책을 받은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정원에서 막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박정천은 리영길로 교체가 됐고 군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혜가 동행했지만 후계자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다만 딸을 데리고는 다니는데 이게 뭐 4대 세습을 위한 후계자 수업인지 딸을 데리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알 수가 없다는 거고 다만 권력 세습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이게 국정원에서 분석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BM은요, 고체 연료는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고체 엔진 미사일 ICBM급이고 지난번에 이제 발사했던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런 분석을 했다. 이게 지금 속보로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거는 맞다고 국정원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무인기가 유의미한 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말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는 무인기가 한 500여 대쯤 있다는 그런 분석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은 숙청은 됐으나 다만 처형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국정원에서 계속해서 이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자, 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별거 아니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솔주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스치듯 지나가면 용산은 안전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오늘 합참의 어떤 해명을 들으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너무 없었고 그 해명조차도 자신들의 잘못이 밝혀진 해명조차도 참 제대로 못하는구나.
오히려 국방부는 지난번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어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적행위라고 한다 했었어요. 네. 김병주 의원에게 이적행위 한다. 심지어 이렇게 심한 발언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적행위는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합참과 국방부가. 예.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을 왜 거짓말해서 국민과 그다음에 본인의 어찌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였다고도 보는데 이걸 대통령이 아시면서도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또 국민에게 속인 것도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적행위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그 해명 중에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유의미한 정보를 촬영해 가지는 못했다. 유의미한 정보가 뭡니까? 용산에 대통령의 동선을 촬영해야지만 유의미한 정보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왔다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이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예. 잘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무기 전문가한테 좀 들은 얘기에 따르면요. 이 드론도 다 우리가 똑같이 보면 안 되고 요번에 이렇게 정찰용으로 온 거는 이제 초소형 드론이랬고 기체가 한 2m 정도 되고요. 근데 저거는 작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식별과 탐지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유의미한 그 살상용 무기를 싣고 오려면은 기체가 한 7m 이상, 10m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놓쳤다. 그럼 굉장히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생긴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군 당국이 설명할 때도 좀 과도한 그 위험을 느끼게끔 부정확하게 설명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의미한 정보를 촬영을 했는가. 근데 우리의 구글 이제 지구로 영어가 어스 아닙니까? 구글 어스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아주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그 사진을 보면요. 아주 소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2017년에 상주의 그 사드 거기를 찍고 돌아가다가 강원도 양양 부근에서 그 기체 고장으로 추락한 그때 그걸 보니까 구글 어스 수준도 안 되더라 하는 게 이제 당시에 우리 당국이 확인했던 거고 그렇다면 요번에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게 이 촬영 능력이 상승이 된 건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2017년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6월이었죠. 문재인 정부 당시인데 강원도 인제군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드 기지 촬영하고 사진 그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왔는지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탐지가 안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만큼이 굉장히 소형입니다. 소형이다 보니까 탐지도 어렵고 사실 저걸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발칸이나 자주포나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제 합동 드론 부대 창설하고 이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우리도 연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평양에 보내서 이렇게 예를 들면 ICBM 발사할 때 쫙 뿌려놓으면 못 쏠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앞서 드론 창설과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군 관계자는 드론 건, 그러니까 총이라는 거, 그리고 대드론 타격 무기, 이 타격 체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탐지 체계와 연동해서 운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탐지가 안 됐는데 이번엔 탐지했으니까 그것도 큰 성과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정말
어디로 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발표할 정도라면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떠서 격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넘어오자마자 민가가 없을 때 그때 바로 격추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뭐 훈련도 하고 그랬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북한 무인기 그 사태 이후에 지금 두 번째 훈련입니다. 네. 전번에 한번 했고 오늘은 또 이 실제 무인기를 띄워서 그거를 탐지하고 사격해보는 훈련을 했는데, 그리고 일부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의 무기로는 이게 격추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게 물론 북한 무인기 중에 공격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탐지 요격이 그래도 가능하지만 이런 소형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훈련도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자파 무기, 전자파로 무인기를 교란시켜서 격추시키는, 그리고 또 레이저로 쏘는 무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ADD에서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개발을 하려면 한 2, 3년은 걸린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이미 돼 있는 무기들, 비호 복합 이런 것도 훈련을 안 해갖고 지금 이번에 못 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훈련을 제대로 해서 또 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제나 독일제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거는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무인기를 보낼 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해서 이 북한 정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 집무실을 찍어서 우리가 공개한다면 아마 이 김정은도 함부로 다시 무인기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각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군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축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에이테킴스 미사일 발사 실패해놓고 명중시켰다고 숨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군이 거짓 보고 이게 참 나쁜 거거든요. 사실 그대로 해야 그다음에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안 해놓고 했다 그러고요. 못 해놓고는 뭐 잘했다 그러고 그런 건 참 큰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라는 겁니다. 가오리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내놓은 뭐 이렇게 홍보 자료 같은 건데요. 자, 지금 스텔스기가 처음 생겼잖아요. 저게 이제 전투기와 같이 훈련도 할 수 있고 실제 공격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개발 중인 무인기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가오리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걸 보면 우리 기술도 뭐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만 돼도 그런데 관측이 쉬울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정찰 무인기라는 건 굉장히 작은 거, 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는 이제 공격용은 더 크다 그러니까 공격력이 넘어왔을 때는 뭐 우리 방공 체계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저런 무기라고 합니다. 설 변호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장면에서 보고 계신 게 이게 뭐냐면 멈티라 그래서 그 유인 무인 복합 체계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탄 전투기와 그다음에 무인 전투기를 같이 혼용 복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도 당시에 70% 정도가 이미 개발이 돼 있고요. 이 무인 전투기가.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아마 실전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런 소형 정찰용 드론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런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만들고 이것도 방어 체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공격 체계는 지금 상당히 잘 지금 구축이 돼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서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훈련 제대로 못한 게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클라우즈에 비치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릅니다.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장병 모두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 강군의 면모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은 지난달 29일이었죠. 합동 방공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자산을 총동원한 실전적 훈련을 했는데 이게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난 정부에서 너무 훈련 안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그냥 지난 정부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 저는 안 했다. 지난 정부 없었으면 국정 운영이 뭐 진행이 안 됩니까? 지난 정부는 무슨 절대 반지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핑계대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군 기강이 여러모로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있는 낙탄 사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뭐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겼을 때 그 101 사단에서 뭐 총알 6달이 없어졌다.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무인기 사태까지 나온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기강 회의를 넘어서서 지금의 군이 이렇게 거짓하고 은폐를 한다는 게 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인기가 오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때 초반에 분명히 이게 서울로 지나갔으면 용산의 대통령실을 안 지나갈 리가 없을 거라는 강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확신한다, 절대 그럴 일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드러날 걸 이렇게 계속 은폐하고 감추면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좀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이런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무슨 고체 무슨 로켓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발사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시민들이 막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면서 막 저거 뭐 로켓 아니냐 뭐냐 막 이게 일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시험 발사했다는 거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든 게 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어우르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계속 전쟁 얘기하고 뭐 하면은 이게 전쟁 날까 봐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도 우리 안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예.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좀 안심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것을요. 이게 무슨 양자택일적으로 약간 사고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응전, 대응 능력, 또 비례성과 충분성에 입각한 이제 대응 조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더니 뭐 전쟁하자는 얘기냐, 평화를 뭐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논평을 하는데 굉장히 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학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격언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그게 이제 동전의 앞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분리해갖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건데, 그 약간 좀 변증법적 사고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를 그냥 양자택일적으로 해갖고 쟤네들은 전쟁 세력이고 호정광이고 우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뭐고, 그래서 6.25 때 그러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러면 김일성이가 우리를 봐주고 기습 남침을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과 평화라는 거를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윤 대통령의 그런 최근의 언행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 입각해갖고 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전쟁 세력이냐 호정광이냐. 그래서 안보를 걱정해 주는 그 민주당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좀 의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우리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여러 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북한 것과 똑같은 걸 보낸다는 거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해서 딱 내놓겠다. 뭐 이런 생각 같아요. 그래야 이제 뭐 혼선도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입수한 북한의 이 무인기와 똑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앞서 국방부는 우리 측 무인기 3대를 이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으로 침투시켰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었죠.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대응 의지, 이게 북에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대통령님과 이제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를 투입했어요? 우리 쪽에서 몇 대를 투입했어요? 예, 3대 투입했습니다. 결국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북으로 우리의 국방대상이 투입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잘했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우리 군이 이제 의도하는 그겁니다. 북한이 다시 무인기 도발을 하면 똑같은 북한제 복제품을 평양 상공 핵 미사일 기지에 대량 투입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안보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적들을 상대로 했을 때 도발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들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물리력으로나 아니면 군사력으로나 정신력으로 억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도발할 때는 사후적으로는 응징 의지가 단호해야 됩니다. 도발을 했을 때는 내가 도발한 만큼을 몇 배를 쳐서 반드시 보복해서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군통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만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나 현장에 있는 맞닥뜨리는 군인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움츠러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면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막상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일반론은 사전적 억지 능력과 사후적 응징 의지란 말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에 무인기로 우리 영국에 뚫린 다음에 단호한 응징 의지를 얘기한 것은 제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했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냈으니까 우리도 무인기를 보낸다. 이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분단 체제에서 갖고 있는 교전 수칙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비례성과 충분성에 관한 거예요. 북이 우리한테 타격을 가하면 우리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타격을 해주는 거거든요. 연평해전, 대청해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우리의 영공을 침범해서 이걸 무슨 폭탄이나 이걸 공격용 무기를 싣고 오진 않았지만 정찰용 무인기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무인기를 북쪽에 보낸 것은 그 비례성과 충분성 원칙에 따라 잘했다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단호한 응징 의지, 그다음에 더 강력한 우월적 압도적 힘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지도자는요, 그 국가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것이 모든 지도자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평화담론이라는 것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전쟁만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왜곡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복제품 만드는 거는요, 북한에서 만든 것과 똑같이 한답니다. 이 부품이나 이 외장재 모두 중국산으로 해서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게 하고, 만약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GPS 항법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서 그냥 목적지대로만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좀 헷갈리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북한 무인기의 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한 사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보 라인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어요.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여야의 반응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거야 마땅하지만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칫 우발적이고 도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더는 내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이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예,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가 책임질 거냐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반면에 태영호 국민의힘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경고성 발언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북한이 도발을 한 건 무조건 잘못이죠. 당연히 우리의 평화 안보를 이렇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뭐 전쟁 준비를 안 하고 뭐 군대를 놀린다는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군대는 다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군대가 정권 바뀌었다고 훈련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군인과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어떠할 일이 날 수도 있는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대처를 하고 그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걸 막 마치 선제 타격, 핵을 확전하겠다. 전쟁도 불사 이런 얘기를 국민이 들으면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요. 국가 원수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면 누가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국민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나면 결국은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젊은 청년들이지 이걸 결정하는 일부의 나이만 장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 뭐 부인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9월 평양 공동선언 효력까지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전광판, 전단 재개 방안까지 뭐 물밑에서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남북 관계 또 북한의 이 전략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럼 그게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야기를 해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무지의 소치다 이런 건데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요. 저 대북 확성기. 저게요. 엄청난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그 자신들의 목함 지뢰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안 하고 뭐 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대응 차원에서 중단했던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정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저게 그러냐면 그 북한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병사들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빨래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저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고 판단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자기 체제가 얼마나 열악한지 또 우리 K-팝 이 노래 들려주고 뭐 하는 거 그렇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9.19 합의 효력 정지가 되면요. 저거를 다시 시행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그런 정도 판단을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민주당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북한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뭐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북 방송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과거 적경지 군인들은 물론이고요. 인근 주민들까지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를 받는 게 이 대북 방송이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귀순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를 듣고 귀순했냐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대북 방송을 듣고 진실을 알고서 귀순했다. 그래서 첫째로 즐거워요. 즐거운 노래가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뭐 스포츠 소식, 네. 국제 소식, 경제 소식 뭐 이런 것이 군사훈련 봤는데 저녁쯤에 지금 갑자기 방송이 소리가 막 들려와.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집어던지고 먼저 이제 온 젊은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걸 계속 방송하면 또 저녁 늦은 시간이면 K-팝 노래가 나오고 소녀시대 노래 나오지. 저는 진짜 이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거든요. 정말 탈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더 얻는 거예요. 네, 뭐 남북 대화하면은 가장 먼저 꺼내는 게 좀 확성기 좀 안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게 바로 대북 방송인데 이거 다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실 대북 확성기가 우리로 볼 때는 저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일보다 더 위력이 세다고 하거든요. 저걸 저기서 이 남한 사회 얘기도 하고 또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러면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 여론전에 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또 확성기 말고 또 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뉴스가 송재돼 있잖아요. 그 새로운 뉴스를 그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동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이고 그리고 아까 목함지뢰 때 얘기했습니다만 목함지뢰 때 대북 확성기 딱 치니까 그때 처음 북한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한테 포격을 가했어요. 그때 확성기 없애겠다고. 그때 우리가 많이 물러서서 확성기를 껐으면 북한이 또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2배로 포격을 가했어요. 북한에. 그때 북한이 손 들고 나와서 대화하자. 그래서 나와서 유감 표명했습니다. 목함지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위력이 세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기 안 쓰고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무기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아마 저런 그 제2, 제3의 어떤 그 무기가 아닌 무기들을 쓰면은 북한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확성기 해체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점을 보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그때 상당히 이제는 약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영구적인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봤었었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한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다시 그때로 또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뭐 민주당이나 누가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나게 된다면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정말 그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정말 현대에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너무나 참 이게 전쟁이 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뭐 많이 실책도 있으시고 뭐 좋은 점도 있으시지만은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인이 진심이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다시 갈등 관계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해서 많은 손을 내밀었고 우리가 대화하자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GP 없앴고 확성기 없앴습니다. 근데 남은 게 뭐냐? 그럼 다시 남북관계 그럼 좋아졌느냐? 북한은 그동안 뭐 했느냐? ICBM 거의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 돈도 일부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책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적절했느냐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겁만 먹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에서는 그 반대작용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길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고 백선엽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동상 건립 추진위가 꾸려졌습니다. 자, 오는 7월 고 백 장군의 3주기 추모식에 맞춰서 동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신재호 의원님, 건립 지역이 뭐 7국의 다부동인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부동 전투는요, 그게 우리가 이제 6.25 때 김일성 일당의 그 기습 남침을 받아가지고 낙동강 전선으로 이렇게 이제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세를 역전시키는 바로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저 다부동 전투고, 그래서 우리 그 전쟁사에, 한국 전쟁사에 있어서 다부동 전투의 의미를 모른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난 정부 탓만 아니냐 뭐 그렇게 할 텐데, 이거 팩트니까요. 백선엽 장군, 이게 6.25 전쟁의 영웅인데, 이런 분을 뭐 파멸을 하겠다, 뭐 친일파다, 뭐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요, 이게 아까도 그 대통령이 클라우제비츠 그 인용하면서 이게 정신력, 그러니까 이 물리적 전투력, 장비가 안만 좋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기 빠진 군대는요, 안만 뭐 천문학적인 고가의 장비를 갖다 준다 해도 그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런데 저런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을 거의 무슨 매국노 취급하고 친일파로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의 그 정신 전력이 아주 심각하게 그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10배 이상 중요한 게 군의 정신력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신교육 차원에서도 저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또 평가 이런 것들도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전쟁이 나기를 원하지 않죠. 그리고 평화를 원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군은 군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국방의 최전선에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단호한 안보적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전선이나 군 지휘관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화 더 다키스트 아워라고 처칠 수상의 2차 대전에서 참전했던 그 영화를 그린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 세력을 확장해서 폴란드하고 이 프랑스를 치고 들어갈 때 영국에서는 당연히 노동당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린다. 절대 안 된다. 평화조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처칠 수상이 독재하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참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북한과의 우리가 할 것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수도 없이 했죠. 지원 다 해봤죠. 대화 많이 해봤죠. 합의 다 해봤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도저히 개전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저런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나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적들을 격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면 꼭 가서 인사드렸던 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었는데, 자, 우리 군에서 하여튼 뭐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오히려 좀 홀대받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정권에 따라서 이 부침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6.25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어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외국의 이런 다자회의에 가보면은 많은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 문화 예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BTS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만 크고 문화 예술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아마 우리를 많이 무시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년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아주 좀 문화적인 기를 받는 느낌이고 힘이 납니다.
네,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이 신년 음악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열린 첫 대면 행사였다고 합니다. 신년 음악회가요. 그 녹색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부부가 나란히 입었고요. 뭐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좀 노출이 많이 돼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의 이 행보가 좀 관심을 많이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직접적으로 이 스킨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어서 김 여사와 관련된 화면 한번 보시죠. 뭐 많이 추우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뻐요. 은사야, 너무 기적이다 이거 진짜. 두 번째로 사진 촬영 같이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또 지금도 같이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손이 차가웠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래요. 지금도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치열하게 일해달라 이런 당부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됐고요. 황보승희 의원 등 이 여성 의원들한테는 되게 여성 의원들이 잘해줘야 된다라고. 네, 여성 의원들 따로 한번 만나자, 초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참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인데 조용한 내조가 참 이제는 아니신 거라고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 전에 윤 대통령도 말씀을 역할을 할 것이 많더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당연히 역할 하실 거 많을 거 알았으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까지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에 대한 어떤 뭐 경력 의혹도 많으신 가운데서 이렇게 부쩍 지난 연말부터 활동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뭐 대통령과 같이 하는 행사보다 본인 단독 행사도 많으시고요. 특히나 최근에 아까 조수진 의원 인터뷰 내용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이제 뭐 대통령 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기 김 여사 계속 그럼 활동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들, 어려운 분들, 그래서 낮은 자세로 그분들을 보살피고 뭔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역대 영부인들이 다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김건희 여사만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행사 자리에 가는 것도 일견 당연합니다. 모든 부인 역대 영부인들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게 너무 튄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 뭐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그 행보의 컨셉을 보면 주로 소외계층들, 어린이들 이런 그러니까 역대 부인들이 했던 것들 다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사실은 이 대통령이 정치할 때 여성들이 부인들이 같이 있으면 그 자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당내 유력한 분들 뭐 부부 동반을 모임하면은 그냥 남자들끼리 또는 의원들끼리만 모일 때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킨십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그리고 역대 영부인들이 그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게 잘못된 행사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그 부인으로서의 내조에 충실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또 다시 오버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친윤계조 윤핵관의 핵심 인물 권성동 의원 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일단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표현은요, 장영갑 선생이 독립운동가. 감성!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고 상기시키면서 혁파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신박 학살의 공천 학살 등의 뺄셈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뺄셈 정치의 DNA를 배격하고 새로운 덧셈 정치의 DNA를 반드시 이 당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네. 자,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신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어제 그 한 방송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요번에 그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뭐 예측이 하나 틀려가지고 정치 9단에서 8단으로 하나의 등급 강등됐잖아요. 요번에 한 6단까지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그 성격을 민주당이 공격하기 좋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윤심이 작용하고 윤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전당대회다. 이게 윤석열의 사당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는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바로 다음날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딱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 의원이 왜 그런 불출마를 했겠는가. 그런데 일단 뭐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사실 대통령의 측근들, 근데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거지 그 측근들에게 위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의하는 꼴은 그 민주당 정권이 됐던 이쪽 국민의힘 정권이 됐던 일반 국민들은 정말 안 좋아해요. 눈꼴실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도운다고 하는데 너무 좀 잘 보이는 데 나와서 적극적으로 뛰다가 보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의 경우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불출마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자, 근데 뭐 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에서는 다 대통령 마음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 생각이 장제원 의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제 정리가 되는 형국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당내 주자들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친윤계 교통정리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그렇게 정치적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는지?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늘 행사에 나경원 부위원장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그 긍정적인 연대 좀 기대해도 될까요? 늘 서로 간의 교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오늘 권성동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언급할 게 없어서 권성동 의원님 하신다 그랬는데 안 하셔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전당대회는 아직 고민 위원님 아직 걸로. 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는 보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인지도도 높고다 보니까 잘 나와요. 나오는데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다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될 겁니다. 될 텐데 다음 주에 뭐 발표한다 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아니다.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지금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로 돌아서면 나 전 의원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은 한 7분 응선은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 하나 걸리는 게 대통령과의 이제 사전 교감, 그러니까 뭐 대통령 허락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네. 대통령이 사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끔한 정리가 된다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오늘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는 저는 몇 가지,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읽어보면 사실은 출마 선언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설치는 게 안 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스스로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조용히 처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당에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김장연대에 주는 나름대로 메시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해야 될 몇 가지 기준을 4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건 명확히 누굴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주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건 안철수 유승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민주당 따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야 투쟁을 강력하게 된다. 이것도 유승민 의원을 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는 뭐 낮은 지지율과 그다음에 최측근으로서 당대표까지 하는 것이 대통령이 누가 된다는 충성에서 나온 거지만 전반적으로 친윤계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의 의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좀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나머지 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안철수 부부를 초청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도 이제는 더 이상 공개적이거나 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만 윤심은 없는 걸로 정의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다 친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중에서 누가 되든 다 친윤의 윤심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전개될 2단계 이 경주가 아주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 김기현 의원 부부만 초대해서 좀 논란이 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TV조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나는 당연히 친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당권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들 중에 관저 다녀온 분은 김기현 의원밖에는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한테 윤심 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대선 후보 단일화 했고 인수위원장 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에서는 제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관저도 한번 다녀오셔야죠. 저 부르시겠죠. 결국은 다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친윤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 부를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 내외도 부부도 이제 한번 초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윤 대통령이 괜히 윤심에 이제 뭐 따라 당대표가 결정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인가요? 근데 다 불러서 한번 초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대통령실 열려 있다. 누구든지 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니까요. 자, 오늘 권성동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가 좀 정리되는 분위기 같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대표 누가 될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자, 검찰이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추적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감춰뒀던 수표 한 148억 원 차단해서 지금 몰수를 했고요. 지금 최근 뭐 들어온 이야기를 보면은 천화동의 1호부터 7호까지 다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검찰에서 내놓은 걸로 지금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추구했던 이런 이익들이 다 환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조홍천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 건 다 털어버리겠다. 이 사법 절차 끝나면 알거지 만들어주겠다는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예. 뭐 형을 살 게 있으면 살고 예.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네, 자 이제 김만배 씨의 고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김 씨의 지시를 받아서 275억 원을 빼돌린 측근들 다 구속 기소가 됐고요. 뭐 오피스텔에 있던 수표까지 다 이제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줬던 측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자금이 김만배 씨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설 변호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전 보전 조치를 하고 왜 그럴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남욱이나 유동규의 어떤 구속이 이제 풀린 다음에 어떤 언급들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김만배 씨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김만배 씨가 그럼 재판에 나와서 애들 말이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이다. 예. 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 수익이 과연 어떤 수익이냐? 범죄 수익이면 당연히 이게 되겠지만 아직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압박 수단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은 것은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인가가 남았거든요. 그 돈의 성격, 그 돈의 주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녹취록과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 김만배 씨의 진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저는 김만배 씨에 대한 지금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계속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그것은 곧 정진상 실장 그다음 김용 부원장이 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거의 마지막 핵심 단계라고 봅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이 김만배 씨 돈 다 뺏길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실 김만배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뭐 의리고 뭐가 없습니다. 돈이죠. 저분은 그 돈 벌려고 저렇게 별별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한 일까지 다 벌인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저분은 그래서 지금 뒤에다가 뭐 얼마인지 총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뭐 1,000억대, 2,000억대 어떤 돈을 숨겨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뺏기면은 자기가 나중에 감옥 갔다 오더라도 그게 남아야지 그 남는 장사인데 그걸 뺏기면 지금 버틸 이유가 없거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의 입을 열려면 결국에는 이 가장 약점인 돈을 공략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남아있는 이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돈을 다 찾아내서 다 압수해 버리고 나면 김만배 씨로서는 정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김만배 씨가 자기의 어떤 죄상을 스스로 자백하게 결국 정진상, 김용 이분들한테 돈을 준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거였다는 그런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김만배 씨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건강이 나쁘다, 병원을 간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사를 끌고 있지만 끝까지 끌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검찰과 김만배 씨의 게임의 결과가 아마 조만간 서울 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검찰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플리바게닝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일 취재진 질문 세례에 이 침묵을 지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거 힘드시죠?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방탄 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명쾌합니다.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 갈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대략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 법안 통과시킬 것도 많다. 뭐 여당에서는 방탄국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지금 서로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설 변호사님. 네네. 뭐 지금 민주당 법률지원단에 계시나요? 네, 법률위원회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저도 이 부분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단 안에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언제 출석한다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대표와 그다음에 변호인단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새로 그 박균택 변호사님이라고 있는 검찰국장 출신의 그 변호사님이 새로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1시간 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검찰에 당당하게 뭐 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시죠.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죠. 정성호 의원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분인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마 가장 친한 의원이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이게 참 이렇게 전례적인 일이죠. 같이 경쟁했던 경쟁자를 이렇게 좀 무자비하게 좀 망신 주고 수사하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야당의 이런 당사까지 2번이나 이제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김용 부원장이라던가 정진상 실장이라던가도 그냥 측근을 그냥 가서 딱히 증거 없이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증언을 통한 이제 구속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상 당내 의견은 굳이 이 검찰을 믿을 수 없는데 지금 어떤 조작과 증거 인멸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검찰에서 굳이 당대표가 이걸 응하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는 당당하게 임한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함부로 2 사람 다 구속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요. 과거에 이제 어떤 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했는가를 살펴보면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그랬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자기 측근 의원들이 많은 수사 선상에 오르니까 그게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은데 선제적으로 출두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검찰에 불려가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게 다 내 책임하에서 있는 거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출두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어 상식으로는 이런 게 이제 당당한 대응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당한 대응을 하겠다. 또 민주당은 그 정면 돌파 의지다. 그러는데 뭘 자꾸만 재구 조율하고 하고 이게 과연 그런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언제 출석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